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다들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살이 너무 쪄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치도 아닌데 뱃살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이러다가 굴러다닐까 싶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이 왜 이렇게 쪘냐면요. 타고난 체질도 있지만 세상살이가 힘들다 보니까 약간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즐기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닥치는 문제들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처럼 몸은 어른인데 아직 세상살이가 서툴고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책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입니다. 이 책은요, 150만 중국 독자의 삶을 바꾸고 국내 10만 독자가 극찬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복잡한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보는 75가지의 심리 법칙을 다루고 있답니다. 다정한 목소리 윤희가 몇 가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선배님들.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 미소 효과. 미국의 작가 오그 만디노가 처음 제기한 만디노 효과 또는 미소 효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미소는 황금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만디노는 미소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행위 언어로 비록 소리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소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윤활제이며 두말할 것 없이 사람 간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끌어당긴다. 만디노 효과는 초기의 인간관계의 법칙에서 제기되었으나 그 후 심리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제임스는 1년의 연구를 통해 하나의 관념을 제기했다. 사람이 웃을 때 전신 근육은 가장 느슨한 상태가 되고 심리 상태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된다. 따라서 미소는 일종의 가장 긍정적인 감정 표현 방식이다. 게다가 미소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강한데 웃음 가득한 눈빛이 다른 사람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무형의 소통의 다리를 상대에게 전달하고 자연히 두 사람 간의 분위기는 화목해져 함께 지낼수록 더욱 사이가 좋아진다. 미국의 유명 기업가인 짐 데니얼은 웃는 얼굴 하나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려냈다. 당시 데니얼의 회사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고 그는 경제적 위기를 돌파할 개선책을 생각했다. 마침내 그는 한 관리자의 건의를 듣고 회사의 상징을 웃는 얼굴로 바꿨다. 그 후 그는 이 웃는 얼굴을 회사의 슬로건으로 삼아 벽, 정문, 봉투에 인쇄했고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한 웃는 얼굴로 일하도록 부탁했다. 데니얼 자신은 더더욱 솔선수범하여 매일 기업 로고처럼 웃는 얼굴로 여러 작업장을 뛰어다녔다. 그 결과 직원들은 점점 그에게 감염되어 투자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생산율이 80%나 상승했다. 또한 회사의 전체적인 작업 분위기도 더욱 부드러워졌고 이직률은 현저히 낮아졌다. 5년이 채 되지 않아 데니얼 회사는 모든 부채를 갚았을 뿐만 아니라 적자를 흑자로 돌렸다. 웃음이 가지고 있는 신기한 매력은 비록 그 자체에는 어떤 힘이 없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긍정 에너지가 되어 우리를 기운나게 하고 놀라운 잠재 능력을 불러일으킨다. 일상에서도 미소는 모든 얼음을 녹이며 타인의 호감을 얻게 한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 사이의 싸움이나 오해, 가족이나 이웃 간의 갈등, 애인이나 형제 간의 장벽 등 모든 상황을 웃어넘길 수 있게 만든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난처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미소를 잊어서는 안 된다. 미소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으며 우리는 그저 진심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
미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통하는 다리이며 설령 먼 시공간의 장벽이 있을지라도 미소 한 번이면 서로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 또한 미소는 인간관계의 통행증이며 미소를 띤 사람과 상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미소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를 적절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의 생명보험은 직접 판매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원의 능력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 윌리엄 와일러는 그 중에서 특출한 능력을 보였다. 그의 비결은 아주 간단했다. 바로 고객들이 거부할 수 없는 웃음을 짓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을 매혹하는 웃는 얼굴은 천성이 아니라 오랜 기간 열심히 연습해서 얻은 것이었다. 와일러는 원래 미국에서 유명한 프로 야구 선수였는데 40세가 되자 체력이 약해져 어쩔 수 없이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보험회사에 지원하여 보험 판매원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지명도 때문에 당연히 채용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사 담당자는 그를 거절하며 말했다. 보험회사의 판매원은 반드시 매혹적으로 웃을 줄 알아야 하는데 당신에겐 그런 웃음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와일러는 열심히 웃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집에서 100번씩 소리내어 크게 웃었는데 이웃들은 그가 실직으로 인해 신경질을 부린다고 생각했다. 이런 오해를 피하려고 그는 아예 화장실에 숨어 웃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그는 산책하다가 지역사회 관리자와 부딪혔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며 관리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관리자는 그에게 말했다. 와일러 선생님, 전과 달라 보이시네요. 이 말은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는 즉시 보험회사에 다시 지원했다. 이번에도 인사 담당자는 그를 거절했다. 그러나 전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말했다. 확실히 전보다 좋아졌네요. 하지만 본인의 내면에서 우러난 웃음이 아니네요. 와일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웃는 연습을 했고 많은 사람들의 매력적이면서 웃고 있는 사진을 수집해 방에 가득 붙여놓고 수시로 들여다봤다. 더불어 그는 자신의 키만한 큰 거울을 사서 웃을 때 자신이 짓는 표정을 끊임없이 교정했다. 꾸준한 노력 끝에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갓난 아기 같은 천진난만한 웃음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이후 그는 어깨 내에서 $1,000,000의 가치라고 불리는 웃음 가득한 얼굴로 일할 수 있었다. 미소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진정성이다. 거짓 웃음을 짓는 표면적인 호의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당신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이다. 진정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진정성 있게 웃으면 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누구든 진심 어린 웃음을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심리, 요나 콤플렉스. 요나 콤플렉스는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 메슬로가 제기한 심리학 현상이다. 메슬로는 요나 콤플렉스를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는 가장 완벽한 순간과 조건 아래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크게 용기를 낸다고 해도 상상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몹시 추앙한다. 즉, 요나 콤플렉스는 일종의 성공했을 때의 두려움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능력을 가소평가하며 성장을 회피하는 심리 현상이다. 요나 콤플렉스라고 이름 붙인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때문이다. 성경 속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는데 곧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가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다. 이는 본래 얻기 어려운 사명이 동시에 매우 높은 명예이고 요나가 평소에 동경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사명과 명예를 실제로 받아들자 몹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고 스스로 유명무실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눈길을 신에게 돌리고 싶어 했다. 그는 이런 기회를 오랫동안 간절히 바랐지만 진짜 기회를 만났을 때는 도망가 버렸고, 도망간 후에는 점점 움츠러들어 메슬로가 말한 요나 콤플렉스에 빠졌다. 이러한 심리는 우리에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자신의 잠재력을 찾는 것도 피하게 만든다. 요나 콤플렉스는 일종의 모순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자신이 잘하지 못할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편 사람들은 자신이 잘할 가능성 역시 두려워하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확실한 것은 사람들은 성공을 갈망하는 동시에 성공을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성공의 기회를 잡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화의 직면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나 콤플렉스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스트레스를 균형 있게 표현한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있다. 그러나 그 기회 앞에서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스트레스를 대담하게 돌파하고 자신의 요나 콤플렉스를 인식하여 벗어던지며 결국 기회를 잡아 성공을 얻는다. 독일 방송 프로그램 중에 누가 미래의 백만장자인가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두뇌 게임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풀면 푸짐한 상품을 타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게임에는 작은 함정이 있었는데 매번 관문을 넘을 때마다 상금을 받은 후 바로 다음 관문으로 갈지 여기서 멈출지 참가자들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관문의 상금은 이전 관문보다 훨씬 더 많았고 마지막 관문에서는 총 1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 다음 관문을 넘지 못하면 이전에 받은 상금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프로그램이 실제 방영되기 몇 주 전까지 100만 원의 상금을 받은 참여자는 없었다. 끝까지 도전해볼 능력이 있는 참가자들이 모두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10만 원 정도의 상금이 쌓였을 때 문제 풀기를 포기하고 게임을 그만뒀고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까지 싸운 참가자는 끝내 없었다. 몇 년 후 크레마라는 한 청년은 10만 원의 상금을 받은 후 계속해서 게임에 도전했다. 그는 전례를 깨고 50만 원의 상금이 걸린 관문에 도전했고 고심 끝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1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관문에 도전했다. 그 결과 그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래 첫 번째로 1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현지 언론의 논평에 따르면 크레마의 성공은 그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심리 성향과 야망 때문이었다. 사실 50만 원의 상금을 받은 후 나온 문제는 모두 간단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관문에 도전할 용기가 없었다. 요나 콤플렉스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 스스로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게 만든다. 이는 전형적인 자기 방어 기제로 비록 그들이 크레마보다 더 유능하고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크레마가 도달한 높이까지 도달할 수 없게 만든다. 대부분 사람은 그저 한평생 평범할 수밖에 없고 소수만 성공할 뿐이다. 요나 콤플렉스는 사람의 진짜 능력을 크게 가소평가하게 한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 안에 있는 요나 컴플렉스를 깨트려야 하며 대담하게 자기 자신을 돌파하고 추월해야 한다. 선택 전에는 망설이지 말고 선택 후에는 후회하지 마라. 비리당의 당나귀. 비리당에 작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당나귀는 주인처럼 지혜롭고 이성적이었다. 하인은 매일 당나귀에게 여물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인이 일이 있어 이틀간 외출을 해야 했다. 하인은 당나귀가 먹을 수 있게 한 무더기씩
같은 양의 여물을 양쪽 옆에 준비해 놓았다. 3일째 되던 날 하인이 돌아왔을 때 뜻밖에도 당나귀는 배가 고파 숨이 간당간당했다. 비리당의 당나귀는 양과 질이 똑같고 양쪽 거리도 같은 건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비록 당나귀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있었지만 건초 두 더미의 가치가 서로 같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던 것이다. 불쌍한 당나귀는 결국 원래 자리에 계속 서 있는 채로 한편으로 양을 고려하고 한편으로 질을 따지고 한편으로 색을 분석하고 또 한편으로 신선도를 분석하며 이리저리 머뭇거렸고 결국 이틀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마터면 자기 자신을 굶겨 죽일 뻔했다. 이것이 바로 비리당의 당나귀 이야기로 14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비리당이 제기한 하나의 역설을 묘사한 데서 유래되었다. 비리당의 당나귀에 나오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이성적인 당나귀 한 마리가 양과 질이 모두 같은 건초 두 더미 사이에 있으면 결국 죽게 된다. 왜냐하면 그 당나귀는 도대체 어느 건초 더미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이성적인 결정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리당이 제기한 이 역설의 처음 목적은 당시의 이성주의 사조를 반박하고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누군가 지나치게 이성적이라면 밥을 굶은 비리당의 당나귀처럼 끝없는 결정장애에 빠져 위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뜻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해득실을 계속해서 저울질하며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는 현상을 비리당의 당나귀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실상 극단적 이성주의는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다. 많은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비리당의 당나귀 효과에서 이성에 대한 이해는 지나치게 편협하다. 게다가 이성주의는 이상기류가 흐르면 사람들에게 지금의 사고틀을 벗어나 또 다른 선택을 하게 한다. 다시 말해 비리당의 당나귀 앞에 있는 볏짚 두 더미를 선택하는 것 외에 볏짚 한 무더기와 굶어 죽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게 한다. 우리가 망설이며 우유부단하게 결정하지 못할 때 종종 우리는 자신을 이성적이고 신중한 결정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걱정이 많고 소극적인 모습을 세세하고 이성적인 유비무환 자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사람은 언제나 선택 사이에서 배회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이러한 이성주의는 본질적으로 선택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양과 질이 모두 똑같은 두 개의 볏짚은 없다. 이러한 종류의 선택은 다른 하나의 선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알 수 없는 결과를 얻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저 공포심에 떠밀려 계속해서 이해관계를 저울질하게 되는 것이다. 의외로 대부분 선택의 순간은 우리에게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에 전해지는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다. 고대 인도에 철학가 한 명이 있었는데 뛰어난 지혜로 많은 여성의 한심을 샀다. 어느 날 아름다운 여성 한 명이 그의 집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저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세요. 나를 놓치면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철학가는 몹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철학가는 결혼과 비혼의 장단점을 따로따로 나열해 생각한 후 두 가지 선택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모두 균등하다는 것을 발견하곤 고민에 빠졌다. 결국 그는 선택에 직면해 어느 쪽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은 명확히 알 수 있었으나 결혼 후의 모습은 어떨지 자기 스스로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그 아름다운 여성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철학가는 여성의 집으로 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따님은 어디 있습니까? 따님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따님에게 장가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냉담하게 대답했다. 자네 10년이나 늦게 왔네. 내 딸은 이미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 이 우스운 이야기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표면적으로 보면 철학가는 절대적인 이성주의의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혼인을 선택했다. 그러나 실제로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두려운 감정에 맞서기를 바란 것이다. 이 우스운 이야기에는 후에 사람들에 의해 한 단락의 결말이 추가되었다. 철학가는 그 다음 해에 우울하여 병이 났는데 죽을 때가 되자 자신의 모든 작품을 불더미에 던져버리고 단 한 단락의 인생에 대한 비고만을 남겼다. 만약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전반부 인생은 망설이지 말고 후반부 인생은 후회하지 말아라. 선택 전에는 망설이지 말고 선택 후에는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야말로 비리당의 당나귀 효과에 대한 제일 좋은 반격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선배님들, 이번 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윤희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